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 하경선입니다. 자, 올해 2024학년도 영양교사 임용고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영양교사 임용고시 문제도 작년과 유사한 난이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암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약간 용이할 만한 그런 문제들 있죠. 수치를 묻는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간 투자를 하셔서 암기를 하셨는지에 따라 시험이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목별로 보면은 늘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 문항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과목이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영양학과 생애주기 영양학이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식품학과 조리원리도 내용상으로 많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이제 배분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배분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생학이랑 단체급식도 그 단체급식에서의 어떤 위생 부분이 언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유사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영양학에서는 이제 전공 A에서는 한 4점짜리 문항이 하나 나왔고, 전공 B에서는 2점짜리 2개, 그리고 4점짜리 2개가 출제가 되었고요. 생애주기에서는 청소년기와 임신기에서 각각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양판정도 체질량 지수, 그리고 영양 검색해서 각각 4점짜리 한 문제씩 정도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식사요법의 경우에도 선천성 대사질환, 신장질환, 그리고 비만, 당뇨 쪽에서 비만과 당뇨를 연결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양교육에서는 그 영양교육 이론이죠. 사회인지론, 그 다음에 계획적 행동이론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담 기법을 묻는 문제, 상담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상담 기법이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를 보고 좀 당황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품학에서는 전분, 그 다음에 딸기잼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어떤 색 변화라거나, 그 다음에 갤화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펙틴, 그 다음에 설탕,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산하고 관련된 펙틴과 산하고 관련된 문항이 출제됐었고요. 그리고 조리 원리 부분에서도 유지 쪽 발연점하고 관련된, 그리고 유지의 어떤 가공이라거나 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동유 처리 같은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됐었고요. 우유류에서는 치즈를 만드는 기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위생학에서는 여러분들 보통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것들을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 이 바이러스 쪽에서 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해썹하고 관련돼서 학교 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땐 이 CCP 위주로 공부를 하죠. 근데 이 CP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일반관리점. 그리고 이제 검수하고 관련된 문제가 또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 검수 문제는 단체급식 쪽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체급식에서 이제 식품을 보관할 때 어떤 기재하는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문항씩 답을 좀 적어보면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전공 A부터 보시면, 2교시 전공 A부터 보시면, 자, 1번 문제. 다음은 청소년기 성장 발달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성호르몬 기억,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것은 색소 단백질이죠. 순서대로 쓰라고 되어 있어요. 청소년기에는 신장과 체중의 급격한 증가, 신체 조성의 변화와 더불어 성별에 따른 성적 성숙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남성은 정소에서 기억의 영향을 받고, 정소에서 분비되는 기억의 영향을 받고, 여성은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을 받아서 성적 성숙이 일어나고 신체 변화가 일어나죠.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성장으로 나타나는 혈액량 증가에 따른 혈액의 니은, 요거는 색소 단백질 써야 그랬죠. 혈액에 있는 색소 단백질 쉽게 아셨을 거예요. 헤모글로빈이죠. 그리고 근육의 미오글로빈 합성을 위해서 철의 요구량이 증가해요. 자, 기억부터 보시면 정소에서 분비가 돼서 성적 성숙을 유도하는, 성적 성숙뿐만 아니라 기초대사량도 증가시키죠. 골격에 있는 기질, 단백질 같은 것들의 어떤 축적도 유도하다 보니까 성장에 관여하는 호르몬이에요. 기억에 들어갈 거는 테스토스테론이죠.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색소 단백질은 아까 말씀드렸던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이에요. 헤모글로빈.
청소년기의 성장에 따라서 뭐 근육이 증가하고 성장에 따라 근육이 증가하고 신체가 증량이 되다 보니까 혈액의 헤모글로빈 양도 늘어나고 근육의 미오글로빈 합성도 많이 늘어나서 철의 요구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이 성장에 따른 헤모글로빈 증가량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철의 요구량도 증가해요. 그래서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12 내지 14세에 남자의 경우에는 권장 섭취량이 14mg이죠. 14mg이고 여자의 경우에는 16mg이에요. 자, 성장에 필요한 철 요구량, 철 필요량 증가뿐만 아니라 여자의 경우에는 초경이 시작이 되면서 그 월경으로 인한 그 혈액 손실, 헤모글로빈 손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량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5 내지 18세가 되면은 남자는 여전히 14mg이고 여자는 14mg으로 권장 섭취량이 감소해요. 요거는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성장이 거의 마무리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기의 철 요구량이 높은 편입니다. 철 권장 섭취량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번은 기억은 테스토스테론, 니은은 헤모글로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보면은 자, 다음은 식품 보관 방법에 관한 영양교사와 조리사의 대화이다. 괄호 안,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세요. 식품을 보관할 때는 선입 선출이 용이하도록 진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들어온 것을 앞에 놓고 이제 추가로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뒤에다 놓는 거죠. 그래서 앞에 것부터 꺼내 쓰도록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4kg 규격의 고추장은 너무 무거워서 나르기 힘들어요. 소독된 작은 용기에 나누어 보관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고추장을 소량씩 나누어 보관하는 경우도 표시사항이 필요해요. 소분한 용기마다 기억과 니은을 기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kg의 고추장을 뜯어서 거기에 있는 고추장을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을 때 그 용기에다가 기재되어야 하는 거 1차적으로 이게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뭐 덜어놓은 사람이야 그게 고추장인지 알겠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한눈에 이게 고추장이구나 라고 알게 하려면은 제품명이 먼저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 소비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사용을 해야 하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날짜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소비기한 뭐 두 가지가 다 맞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썼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이제 소비기한을 쓰게 되어 있죠. 근데 계도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무조건 다 소비기한이고 요 계도기간 안에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쓰셔도 답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식중독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쓰세요. 식중독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는 기억이 있고 아스트로바이러스가 있고 장내 아데노바이러스가 있고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가 있고 사포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다. 바이러스성 식중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데 안 나온 거 있죠. 딱 봐도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노로바이러스를 쓰셨을 걸로 생각이 돼요. 자,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바이러스성 식중독 중에서 가장 많은 환자 수가 보고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맞죠? 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환자와 직접 접촉했을 때 감염될 수 있고 환자가 사용한 물건이나 식품에 의해서도 2차 감염이 가능하죠. 자, 이 식중독은 주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나 최근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고 굴 등의 폐류 섭취 시 중심온도 최소 몇 도시? 85도시죠. 우리가 중심온도 체크할 때 일반적으로 식품의 중심온도는 75도씨에서 1분 이상인지를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괄호 안에 보면은 폐류하고 85도씨가 적혀 있어요. 폐류의 경우에는 85도씨가 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이유가 노로바이러스 때문이죠. 그래서 노로바이러스의 특징을 잠깐 보시면은 소량의 균주로도 감염이 가능하고요. 영하 20도에서도 장시간 생존할 수 있고요. 60도씨에서 30분 처리해도 살아남고요. 10ppm 이하의 염소 농도계도
소독에도 사멸이 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로바이러스라는 아이를 사멸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어떤 그 온도나 이런 그 기준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잘 안 죽는다. 그래서 폐류의 경우 가장 노로바이러스를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 식품 중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굴과 같은 폐류죠. 그래서 그거는 8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으로 열 처리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니은에 들어가는 건 85도씨죠. 자, 그래서 이 노로바이러스는 원인 식품이 보시는 것처럼 굴과 같은 폐류, 그 다음에 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이 된 지하수나 식수로 세척을 한 다음에 열 처리하지 않고 먹는 샐러드나 과일 같은 것들, 뭐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채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원인 식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굴과 같은 폐류, 그 다음에 물, 주로 물, 오염된 물로 인한 어떤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구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이 유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원이 되는 식품들, 그리고 그래서 굴이나 이런 굴과 같은 폐류뿐만 아니라 오염된 지하수, 음용수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엄격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2차 감염에 대한 그 주의도 필요한 것이 노로바이러스예요. 발생 시기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이 많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앞에 우리 문제에 있었던 것처럼 요즘에는 계절이랑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30초 이상 손 씻는 거 이것도 예방하는 방법,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위생 중요하죠. 조리도구는 끓이거나 염소 소독을 해야 되고요. 물 같은 거 완전히 끓여서 먹는 거 필요하고요. 굴과 같은 폐류는 생식하지 말고 8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독할 때도 200ppm 농도로 바닥이나 조리대 같은 것들 철저히 살균 세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환자가 사용한 물품들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작성 방법 기억에 들어가는 바이러스의 명칭을 써라. 노로바이러스라고 쓰시면 되고요. 니은에 해당하는 숫자를 써라. 학교급식 해썹 시스템 중에서 CCP2 식품 취급 및 조리 한계 기준에 근거해라. 거기 보면 85도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5도씨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3번까지 봤는데 3번까지는 전부 다 2점짜리 문항이에요. 그리고 2개씩 쓰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 1점, 1점으로 배점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선천성 아미노산 대사 장애 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세요. 분지형 아미노산 대사 장애 질환 하면 뭘까요? 분지형 아미노산 하면은 BCAA라고 해서 루신, 이소루신, 발린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이 분지형 아미노산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알파케토산 탈수소 요소 복합체의 결핍 혹은 활성 저하로 발생하는 선천성 대사 장애, 당뇨증 이고요. 이거 이제 또 다른 말로 뭐 다른 책마다 약간 용어가 달라서 당밀류증이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풍실험류증이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전부 같은 말입니다. 어떤 거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자, 알파케토산 탈수소 요소 복합체의 선천적인 결핍, 활성 저하로 발생하는 것이 요 단풍당뇨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발린, 루신, 이소루신 요 세 가지가 1차적으로는 아미노기 전이 반응을 통해서 알파케토산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죠. 우리 아미노기 전이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아미노기가 어떤 아미노산에서 다른 아미노산으로 아미노기가 이동을 하면서 아미노기가 떨어진 아이는 알파케토산이 되고 이 아미노기를 받는 아이도 알파케토산이죠. 그래서 알파케토산 하면은 요렇게 생긴 것이 알파케토산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피루부산도 우리 알파케토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루신, 이소루신, 발린이 각각 아미노기를 전이한 다음에 알파케토산이 되고요. 알파케토산이 어떤 무슨 코에이로 전환되는 반응.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알파케토산 중에 피루부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피루부산이
아세틸 코에이 되는 반응, 우리 해당 과정과 TCA 회로를 공부하면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 이름이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라고 하는 거였죠. 똑같은 작용을 하는 효소들이 여기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곁가지 알파케토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가 작용을 한다. 이 탈수소 효소 복합체가 제일 먼저 피루부산에서 했던 것은 CO2를 떼는 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요 반응에서도 탈수소 효소 복합체가 이 알파케토산이 가지고 있는 CO2, 그러니까 요거를 떼는 거죠. 그래서 탈탄산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탈탄산 반응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데, 이 탈탄산 반응에서 1차적으로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단풍 당뇨증이 있는 사람들은 알파케토산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이 알파케토산이 혈액에 축적이 되죠. 그러면 1차적으로 산이 쌓이니까 대사성 산혈증 같은 거, 산독증 같은 것들이 유발이 될 것이고, 산혈증이 유발이 될 것이고,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신경장애라거나 뭐 정신질환이라거나 구토나 뭐 이런 포유가 곤란하다라거나 하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죠. 경련이라거나 이런 증상들. 그게 단풍 당뇨증이고, 이름이 붙여진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땀이나 소변에서 메이플 시럽 냄새가 난다. 단풍 당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단풍 당뇨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풍 당뇨증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니은에 들어가는 것을 보시면 이 질환에 있는 신생아에게는 류신, 이솔루신, 니은의 아미노산이 함유된 식품을 조절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분지형 아미노산의 섭취를 좀 제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루신, 이솔루신, 또 하나 뭐죠? 발린이죠. 발린. 이것도 1점 1점 배점하시면 되고 비교적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셨을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저당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영양교사들의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작성 방법을 좀 먼저 보시는 것도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회인지론을 적용해서 기억에 해당하는 요인을 쓰고 사회인지론하고 관련된 요인, 니은에 해당하는 구성요소 개념을 써라 라는 것이 있고요. 디귿, 비읍 중에서 효과평가 아닌 거 찾으라고 나와요. 효과평가가 아닌 거. 두 가지를 찾아서 얘네들이 각각 어떤 평가 유형에 속하는지를 서술해라 라는 문제가 있죠. 자, 보시면은 A교사가 오늘은 프로그램 실시 전 각 학교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 매점에 당을 줄인 라이트 제품을 구비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사회인지론하고 관련돼서 기억에 해당하는 요인을 써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환경을 그 행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회 환경적 요인 혹은 환경적 요인만 쓰셔도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답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구매로 이어질지 매점에서 염려하셔서 교육의 일환으로 저당 식품을 구매한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로 무언가를 제공하는 거,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 행동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도록 혹은 뭐 어떤 그 행동을 한 다음에 뒤따라오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행동이 유지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죠.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거 제공했을 때 계속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강화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해당이 되겠죠. 일단 교육 시작과 동시에 구비하시겠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학교 매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매 차시 저당 영양교육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평가하고자 합니다. 교육 후 당에 함유된 주요 식품의 섭취 횟수가 바뀌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식품 섭취 빈도 조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과 관련되어 교육 후 당이 적은 식품을 고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는지 이것도 평가하고자 합니다. 비읍에 보시면 추가로 교육에 투입된 예산과 인력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사회인지론을 잠깐만 보시면 사회인지론은 한 개인의 행동은 내부의 힘이나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요인이 잘 상호작용을 했을 때 이루어진다. 세 가지 요인은 개인의 인지적 요인, 그리고 행동 요인, 환경적 요인 세 가지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개인의 인지적 요인은 지식이라거나 결과 기대, 자아 효능감, 집단 효능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행동적 요인은 행동 기술, 의향 강화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직접적인 요인들이죠. 행동 기술, 의향 강화. 그리고 환경적 요인, 여기 앞에 사회자가 들어가는 책도 있고 안 들어가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 환경적 요인이라고도 쓰셔도 되고 그냥 환경적 요인이라고 쓰셔도 맞는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찰학습, 사회적 지지, 규범적 신념, 기회장애 요인이라고 해서 그 환경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행동을 유도할 수 있게끔 환경 조성을 해주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기억에서 아까 매점의 저당식품을 당을 줄인 라이트 제품을 해달라고 매점에 비치하게 해달라고 한 거 요거는 환경적 요인이에요. 그래서 사회 환경적 요인이라고도 하고 환경적 요인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보시면은 니은의 구성 요소 아까 니은이 뭐였냐면 저당식품을 구매한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요거는 강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강화에서 행동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동.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 행동을 계속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그 행동을 계속 하게끔 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니은에 들어가는 것은 강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평가 내용하고 관련돼서 보면은 이 평가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투입 자원의 평가, 과정 평가, 효과 평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투입 자원 평가는 교육에 사용된 자원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이 적절했느냐, 효율성하고 관련된 문제죠. 그리고 과정 평가는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교육 방법이라거나 교육 내용이라거나 이런 게 적절했는지를 보는 게 과정 평가죠. 그래서 교육 목적이나 대상자 요구에 따라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적절했느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육 내용이었고 이 사람들이 한테 적절한 교육 방법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과정 평가예요. 효과 평가는 어떤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이 교육 자체가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역량 지식, 식태도, 식행동, 건강 상태상의 변화가 있었느냐, 기존보다 이런 차원에서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 교육은 되게 효과적이었구나. 그래서 이거를 효과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효과평가는 지식이 바뀌었는지, 식태도가 바뀌었는지, 식행동이 바뀌었는지, 건강상태가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효과평가예요. 그래서 앞에 문제를 다시 한 번만 보시면은 디귿은 매차시 저당 역량 교육에 얼마나 만족했느냐, 만족했다 이런 것들은 교육 과정, 교육 내용하고 관련된 거죠. 교육 내용에 이 사람들이 만족을 했느냐, 이건 과정평가예요. 그래서 디귿은 과정평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후 당이 함유된 주요 식품의 섭취 횟수가 바뀌었나, 식행동이 바뀌었나 보겠다. 이거는 효과평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교육 후 당이 적은 식품을 고를 수 있는 자신감이 증가했다, 식태도가 좋아졌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과평가죠. 비읍에 보시면 교육에 투입된 예산이나 인력이 적정했느냐, 이거는 투입 자원에 대한 평가예요. 투입 자원 평가. 자, 그래서 아닌 거는 뭘까요? 디귿이랑 비읍이 아닌 거죠. 요거를 이제 디귿은 과정평가이고 비읍은 투입 자원의 평가다라는 내용을 넣어서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기억은 환경적 요인 혹은 사회 환경적 요인이었고 니은은 강화였고, 자, 효과평가라는 것은 교육이 끝난 다음에 지식, 태도, 행동, 건강상태 변화를 측정하는 것인데 디귿은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는 거니까 요거는 과정평가고, 비읍은 교육에 사용된 물적, 인적 자원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는 거니까 요거는 투입자원 평가에 해당된다라고 쓰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점, 기억이 1점, 니은이 1점, 그 다음에 요 효과평가하고 관련된 문항이 2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건 2점인데, 이제 포인트는 디귿은 과정평가다, 비읍은 투입자원 평가다, 요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밀가루의 구성 성분과 조리 과정 중의 변화에 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밀 글루텐은 우리 작성 방법부터 또 먼저 볼까요? 보시면 기억에 해당하는 밀 단백질 명칭, 반죽에 얘가 어떤 물성을 부여하는지를 써라. 니은에서 전분의 X선 회절도가 V형으로 바뀌었다. V형 하면 호화 전분이죠. 그러니까 호화시켰을 때 V형으로 변형되는 이유를 전분 입자 구조를 포함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농도의 당이 첨가됐을 때 니은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호화가 일어나는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서술해라 라는 거. 자, 앞서 보시면 밀 글루텐은 프롤라민과 글루텔린 계열의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글루텐은 프롤라민에 해당되는 것이 글리아딘이죠. 글리아딘. 글루텔린에 해당되는 거 글루테닌이죠. 이거는 글루테닌. 글리아딘은 어떤 물성이 있어요? 이거는 점성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글루테닌은 탄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글리아딘은 약간 액체의 특성, 흐른다 라고 하니까 액체의 특성. 근데 점성이니까 이건 잘 흐르는 게 아니라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글루테닌은 탄성이에요. 탄성이라는 건 보통 고체가 갖는 특성이죠. 이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점탄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글루텐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탄성을 글루텐이 갖게 되고, 자,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거는 글루테닌이고 물성은 탄성이겠죠. 반죽의 물성은 글루텐 함량뿐 아니라 두 가지 계열의 단백질 구성 비율에 따라서 변한다. 이 글루텐이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또 시스테인이라는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미노산 중에서. 그래서 아미노산 중에서 이 시스테인 가진 아미노산이 글루테닌에 많다 보니까 이 글루테닌과 글루테닌 사이에 우리가 반죽을 하는 과정에서 이황화 결합이 생기죠. 그래서 글루테닌과 글루테닌 사이에 이황화 결합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망상구조 형성에 이 글루테닌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죽의 물과 밀가루를 혼합하면 글루텐은 수화되어 망상구조를 형성하고 망상구조 내부에 팽윤된 전분 입자와 작은 기공이 함유가 되죠. 그래서 이 망상구조 형성할 때 여러 가지 결합들이 관여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황화 결합 같은 것들이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전분 입자는 가열에 의해 호화가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글루테닌, 그리고 물성은 탄성이라고 했고요. 니은에서 전분의 X선 회절도가 V형으로 변형되는 이유를 전분 입자 구조를 포함해서 써라. 여기서 전분 입자 구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결정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결정성. 그래서 보통 X선을 쪼이면 이 전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밀하고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전분 분자들이 모여서 수소결합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입자를, 전체적인 입자를 형성을 하게 돼요. 이 전분 입자를 보면은 그 내부에 약간 결정성 영역, 그래서 약간 규칙적인 영역이 존재하고 그 사이사이에 비결정성 영역, 별로 규칙적이지 않은 영역이 존재해요. 결정성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주로 아밀로펙틴이고요. 아밀로스가 그 사이사이에서 무정형, 비결정성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전분 입자예요. X선을 쪼이면 이 결정성 영역에서 X선이 산란이 되면서 어떤 특징적인 동글동글한 바퀴 모양, 동심 원륜이라고 얘기하죠. 바퀴 모양을 형성을 하게 되죠. X선을 조사하면 결정 격자의 산란이 되면서 X선 회절 도형이 관찰이 된다. 어떤 전분이냐에 따라서 A도형, B도형, C도형이 있어요. 자, 호화를 시킨다라는 얘기는 물이 들어가면서 이 전분 입자들의 어떤 규칙성, 그리고 이들 간의 어떤 결합, 이런 것들이 끊어져 나가는 것이 호화예요. 그래서 호화는 처음에 막 물이 들어가죠. 처음에는 비결정 영역에 수분이 막 침투를 하다가 점점점 결정 영역에까지 수분이 침투하면서 아밀로우즈와 아밀로펙틴 간의 수소 결합이 끊어지게 되고, 이제 나아가서는 어떤 미셀 구조 자체가 붕괴가 되고, 이 아밀로우즈와 아밀로펙틴의 운동성이 증가하면서 나중에는 얘네들이 분산이 되죠. 그래서 교질 용액을 형성시켜가는 것이 호화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 호화 과정에서는 결정성이
그러니까 미셀이 붕괴가 되면서 결정성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글동글한 동심 원륜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V도형이 되는 거죠. 이 V도형이 되었던 아이를 방치하게 되면 노화가 되면서 다시 결정 영역이 형성이 되지만 어떤 전분이었는지 기존의 생전분 상태가 어떤 도형이었는지 관계없이 호화되면 V도형, 다시 노화가 되면 B도형으로 간다라는 거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정 영역 때문에 동심 원륜이 생기고 X선 회절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호화가 되면서 결정성이 없어지니까 붕괴가 되니까 V도형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고농도의 당을 첨가했을 때 니은이 일어나는 온도. 니은은 호화였어요. 당이 들어가면 이 당이라는 아이가 하는 대표적인 작용 중에 하나가 탈수작용이죠. 그래서 당을 물에 넣었을 경우에 이 당을 수화시키기 위해서 물들이 당 쪽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이거를 탈수작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호화라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물과 열이에요. 근데 이 물을 설탕이 가져가 버린다. 그러니까 호화가 특히나 고농도일 경우에는 호화가 더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호화가 잘 안 일어난다. 호화 속도가 떨어진다. 호화가 잘 안 일어난다. 그러려면 호화시킬 때 온도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더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도를 더 높여야만 호화가 된다. 그래서 온도는 더 높아진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은 글루텐, 탄성 있고요. 니은은 전부는 치밀하고 규칙적이며 일부 결정성 띵 구조를 이루고 X선 조사 시 동심원 모양의 X선 회절도가 나타나는데 호화된 전부는 규칙적인 분자 배열이 붕괴가 되고 결정성이 없어지니까 뚜렷한 동심원이 관찰되지 않는 V도형으로 변형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분의 어떤 구조하고 관련된 문제에서 보시면 이 전분 입자의 구조를 포함해라. 입자의 구조, 요 결정성 띵 구조, 요 내용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요게 호화 과정에서 없어지니까 V도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농도의 당은 탈수작용을 해서 전분과 물에 대해 경쟁하니까 호화를 억제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호화를 시키려면 고농도의 당을 넣고 호화를 시키려면은 온도를 높여야 된다. 상승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배점을 2024년 문제를 보면은 서술형임에도 불구하고 1점밖에 배점이 안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 결정성 띵 구조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1점, 요거는 탈수작용에서 온도가 상승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서 1점, 이렇게 배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체질량 지수. 요건 이제 영양 판정 문제죠. 체질량 지수에 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체질량 지수는 성인의 비만을 판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대한비만학회 비만진료 지침 2022에 따르면 비만은 성인의 체질량 지수가 얼마 이상일 때 우리 BMI에 대한 기준치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잘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앞에 것만 외우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23, 25, 30, 35 이상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보통 뭐 요거 바로 직전이니까 22.9, 요거 바로 직전이니까 24.9, 요거 바로 직전 29.9, 요거 직전이니까 34.9까지 해서 여기가 정상이고 여기는 이제 뭐 비만 전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기존에는 뭐 과체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비만 전 단계라는 말을 쓰죠, 요즘에는. 그리고 요거는 1단계 비만, 요거는 2단계 비만, 요거는 2단계 비만, 요거는 3단계 비만이라 해서 고도 비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만은 어디서부터 비만이에요? 여기서부터 비만인 거죠.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갈 것은 25예요.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에는 2017 소아 청소년 성장 도표를 기준으로 해서 성별, 연령별, 체질량 지수 100분이 얼마 이상? 95 이상일 때를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련된 테이블을 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한편 체질량 지수를 이용한 비만 판정의 한계점을 고려해서 허리둘레를 함께 측정하는 것이 좋다.
자, 기억에 들어가는 수치는 아까 25라고 했고, 니은에 들어가는 수치는 95, 100분위라고 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정상 비만 전 단계, 1단계 비만, 2단계 비만, 3단계 비만에 대한 기준치가 나와 있어요. 요거 여러분 굉장히 잘 외우고 계실 거예요.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선별 기준에 보면은 2 내지 18세, 지금 문제에서도 2 내지 18세라고 나와 있죠. 비만의 기준을 보면은 연령별 체질량 지수가 95, 100분위 이상이면은 비만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직전 85 이상이면서 95 미만인 거는 뭐라고 해요? 여기는 과체중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죠. 과체중이에요. 95라는 걸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밑줄 친 디귿을 서술할 것, 디귿이 뭐였냐면 체질량 지수를 이용한 비만 판정의 한계점을 고려해서 허리둘레를 함께 측정해야 한다. 이 BMI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비만 판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질병의 발병률이라거나 사망률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체지방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지표다라고 해서 비만 판정할 때 BMI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BMI가 정상보다 높으면 뭐 심장병, 암, 당뇨와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 사망률이 높아지고, BMI가 정상 이하일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이라거나 소화기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사망률, 발병률이 높아져요. 자, 그래서 BMI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MI의 한계라는 게 있죠. 한계가 뭐냐? 요거를 쓰라는 문제였어요. BMI의 한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를 잘 보시면 한계점을 고려해서 허리둘레를 같이 측정해라. 허리둘레를 굳이 측정해야 되는 이유는 BMI만으로는 뭘 할 수 없어요? 지방이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비만이 복부 비만이죠. 그래서 복부 비만 배에 얼마나 지방이 있느냐, 복부 쪽에 지방이 얼마나 있느냐, 그 분포를 조금 파악하기 위해 허리둘레를 같이 측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맥락인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계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체지방 분포를 알 수 없다. 그게 한계죠. 그래서 허리둘레를 같이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성인에서 이 허리둘레 측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비만의 유형은 어떤 걸까요? 복부 비만이죠. 복부 비만. 복부 비만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건 복부 비만. 자, 그래서 답 정리한 거 보시면 25, 95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앞에다가 좀 칸이 좀 허전해서 조금 살을 붙이기는 했어요. BMI와 체지방과의 관계는 나이, 성별, 인종에 따라 다르고, 근육 발달이나 부종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BMI가 높게 평가가 될 수 있어요. 비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지방 분포는 반영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 요거만 쓰시면 돼요. 솔직히 요거만. 체지방 분포를 반영하지 않는다. 요거. 그리고 복부 비만이라고 하시면 되고, 각각 1점씩 배점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가는 만성 콩팥병 환자 A씨의 혈액검사 결과이고, 나는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교환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A씨의 1800kcal 식단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이것도 4점짜리 문제죠. 보시면은 혈액검사 했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 사구체 여과율이죠. 신장질환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혈액의 요소질소도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소변을 통해 배설이 안 되니까 많이 쌓여있는 형태, 혈중의 크레아티닌도 소변을 통해 배설이 안 되다 보니까 정상치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 칼륨도 제거가 잘 안 되어 있죠.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나머지는 그래도 정상 수준을 조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혈액 데이터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그 다음에 칼륨이 높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 거 식단을 보시면은 식품, 요거는 지금 문제에 있었던 것처럼 신장 질환자를 위한 식품 교환표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가 하나 더 있죠. 자, 그래서
식단을 작성 방법을 보시면 괄호한 기억에 해당하는 분량과 괄호한 니은에 해당하는 식품 교환 단위 수를 순서대로 써라. 기억에 들어가는 거 보면은 지금 두부예요. 두부는 이 교환 단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보시기 전에 이 신장 질환자를 위한 식품 교환표를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일반 환자들한테 적용되는 식품 교환표는 처음에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면 당뇨 환자를 위해서 만든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 교환표고요. 신장 질환자를 위해서 별도의 식품 교환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품 교환표와는 약간 양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공유군이 있고 어육류군이 있고, 우리 식품 교환표 그러면 어육류군을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으로 나누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분류하지는 않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신장 질환이 있을 때, 만성 신부전이 있을 때 혈액에 축적될 것이 염려되는 것이 이 칼륨이나 인과 같은 무기질이죠. 그리고 나트륨을 조금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 만성 신부전이 있는 사람들의 식사요법이에요. 그래서 이 칼륨이라는 게 혈중에 쌓여 고칼륨 혈증이 되면 심장마비와 같은 어떤 심각한 그 질환과 연계가 될 수가 있어서 이 칼륨에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교환표,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교환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표가 되어 있고 인이 많은 식품을 별도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성질환, 그러니까 신장 질환자를 위한 식품 교환표는 보시는 것처럼 칼륨을 기준으로 해서 식품군과 과일군을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저칼륨, 중칼륨, 고칼륨으로 해서 채소와 과일류에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을 다시 한번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소군 중에서 저칼륨은 100mg, 중칼륨은 200mg, 고칼륨은 400mg, 일교환 단위 섭취했을 때 칼륨을 이만큼 섭취를 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지방군, 우유군, 그 다음에 과일군에서도 저칼륨, 중칼륨, 고칼륨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열량보충군이라는 게 있어요. 열량보충군. 그래서 만성 신부전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 혈액 검사 수치로 봤던 것처럼 요소질소라거나 크레아틴 같은 것들이 제거가 되지 않고 혈중에 쌓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요소질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이 돼요. 그래서 만성신부전이 있으면 일단은 저단백으로 가죠.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지 않게 되고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제한을 하다 보면은 자칫 열량이 부족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체내에 있는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체내 단백질이 소모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열량보충군이라는 것을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장에 부담이 없는 대부분이 당질에 해당이 되는 식품들이 포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체내 단백질 소모를 막기 위해서 열량보충군이라는 걸 만들었다. 당질이 가장 신장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당질 위주의 식품들이 열량보충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소군, 과일군에서 저칼륨, 중칼륨, 고칼륨 식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잘 봐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디귿에 해당하는 식품군의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분량, 기억에 해당하는 분량과 니은에 해당하는 식품 교환 단위수 여기부터 해야죠. 기억에 해당되는 게 지금 두부예요. 어육류군이 이교환 단위고요. 소고기, 닭가슴살 두 가지는 이미 분량이 정해져 있죠. 닭가슴살은 1교환 단위의 양이 40g이에요. 그래서 이건 1교환이고, 소고기도 40g이 1교환 단위죠. 그러니까 20g이니까 이거는 0.5 교환 단위. 그리고 두부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전체가 이어야 하니까 두부의 경우에도 0.5 교환 단위가 배분이 돼야 되죠. 두부는 1교환이 얼마냐면 80g이에요. 표에서 다시 보시면 두부는 1교환이 80g. 그래서 절반이니까 40g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기억에 들어갈 것은 40g이죠. 40g. 그 다음에 채소군이 이게 토탈 몇 교환인지를 계산해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은 각각 기준이 몇
g인지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소수점이 지나치게 지저분해지지는 않아요. 소수점이 간단하게 5단위라거나 아니면 없거나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조금 두시고 보시면은 배추의 경우에는 일교환 단위, 채소는 대부분 일교환 단위가 70g이에요. 그러니까 70g 아닌 것들을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배추는 70g, 뭐 일반적인 취, 숙주, 무 이런 거 전부 다 70g이 일교환 단위죠. 그리고 뭐 가지, 삶은 고사리, 콩나물, 오이 뭐 이런 거 전부 다 70g이고요. 아닌 게 보시면은 김은 일교환이 2g이죠. 김은 2g. 그 다음에 마늘종은 40g이에요. 40g. 그 다음에 연근이 50g인데 이 연근이라는 아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품 교환표를 보면 40g이 일교환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신장 질환자를 위한 식품 교환표에는 50g이 일교환인 거죠. 그래서 그게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연근이. 자, 그래서 요거로 나누기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근데 35g 나왔으니까 요 35g은 대체적으로 0.5구나 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1,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에서 1, 2, 3, 3.5 이렇게 되어 있죠. 3.5고 그 다음에 배추는 0.2니까 저거 놔두시고 그 다음에 마늘종의 경우에도 0.5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김 0.3, 마늘종 0.5, 그 다음에 연근 0.5 해갖고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토탈 5교환이 나와요. 5.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식품 교환 단위 수는 5교환이고요.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식품군의 명칭, 디귿 맨 밑에 있는 건 뭘까요? 열량보충군이죠. 보시면은 물엿, 꿀, 사탕 이런 거 줬다라고 나와요. 열량보충군. 나의 식단에서 만성 콩팥병 환자 A씨에게 부적절한 식품 한 가지를 채소군에서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해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채소 중에서 부적절한 걸 찾아라. 뭘 찾으라는 얘기일까요? 칼륨 많이 포함된 거. 고칼륨 채소군에 해당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고칼륨 채소군에 해당되는 것을 잠깐 보시면 아욱, 물미역, 근대, 미나리, 조선부추, 쑥갓, 시금치, 그 다음에 취, 양송이, 단호박 이런 게 고칼륨 식품군에 해당이 되는 채소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취가 있죠. 근데 아까 그 채소 중에서 취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신부전,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고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칼륨 제한이 필요한 것도 맞고 혈중에 지금 칼륨이 높아져 있어서 고칼륨 혈증이니까 칼륨을 제한해야 된다. 근데 이 취는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이니까 이 취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두부는 40g이에요. 그리고 채소는 토탈 5 교환 단위였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갈 것은 열량 보충군이고 부적절한 채소는 취였어요. 취. A씨는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서 고칼륨 혈증에 해당이 돼요. 생취는 칼륨 함량이 높아 고칼륨 채소군에 해당이 되므로 요거는 빼야 된다. 요거는 부적절하다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그래서 각각 1점, 1점, 1점 요 문제도 1점으로 쓰시면 돼요. 생취를 찾아서 생취에 대한 생취가 고칼륨 채소군이다 라고 쓰시면 1점인 거죠. 이거는 1점.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영양교사와 중학생이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학생이 선생님 저의 이모께서 임신을 하셔서 축하 선물로 영양제를 샀는데 한번 봐주세요. 어디 볼까요? 하루에 한정을 섭취하네요. 엽산 함량을 보니 한정에 160 마이크로그램이네요. 임신부가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모체에 니은이 생길 수 있고 엽산은 임신부에게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임신했을 경우 추가로 더 먹어야 해요. 네, 그렇다면 칼슘도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칼슘은 어떤가요? 태아 성장에 칼슘도 중요해요. 평소에 칼슘 섭취를 잘했어도 임신을 하게 되면 칼슘을 보충해야 해요. 그럼 아연은요? 아연도 태아 성장에 필요하므로 임신부는 아연 섭취를 늘려야 해요. 라고 지금 대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밑줄 친 기억의 엽산 양을 식이 엽산 당량으로 계산하여 단위를 포함한 값을 써라. 근데 공복에 먹은 것으로 가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기억에 지금 엽산 함량이 얼마였나 하면 160 마이크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양제, 보충제에 들어있는데 한정에 160 마이크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엽산 보충제인 거죠. 자, 이 엽산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화학적인 형태이냐, 화학적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혹은 같이 섭취하는 식품, 함께 섭취하는 식품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흡수율이 달라요. 흡수율이 다르다. 자, 그래서 요게 보충제냐, 식품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공복에 먹느냐, 뭐 요런 거에 따라서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이 엽산의 경우에도 식이엽산 당량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치를 사용을 하고 있죠. 식이엽산 당량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시면은 다이어터리 폴레이트 이퀴벌런트라고 해서 보통 식품 중에 들어있는 엽산 1.0 마이크로그램을 1.0 마이크로그램 식이엽산 당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식품에 들어있는 엽산의 흡수율이 50% 정도다. 요걸 기준으로 잡는 거죠. 절반만 흡수가 된다. 요거를 기준으로 했어요. 강화식품이나 식품과 함께 섭취한 보충제, 그러니까 보충제나 강화식품인데 이 보충제는 공복에 먹은 게 아니라 식품이랑 같이 먹은 거죠. 식품과 함께 섭취한 보충제, 강화식품, 여기 들어있는 엽산의 흡수율은 85% 정도라고 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완전 공복 시에 섭취한 보충제에 들어있는 엽산은 흡수율이 100%라고 보는 거죠. 흡수율. 요걸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1로 본 거죠. 요거를 1 마이크로그램 식이엽산 당량으로 봤기 때문에 식품이랑 같이 먹은 보충제 혹은 강화식품에 들어있는 엽산의 경우에는 85% 흡수율이라서 요거 50분의 85 해가지고 1.7로 봐요. 요거는 1.7. 그 다음에 요거는 공복시에 섭취한 보충제에 들어있는 엽산은 흡수율이 100%니까 식품에 들어있는 엽산의 2배죠. 요거는 2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 먹은 거는 뭐예요? 보충제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충제에 들어있는 160 마이크로그램. 근데 괄호 안에 문제에 보시면은 공복에 섭취했다고 가정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2배가 돼야 되겠죠. 320 마이크로그램 식이엽산 당량 요거 써주셔야 돼요. 식이엽산 당량.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괄호 안에 해당하는 니은의 빈혈. 엽산이 부족했을 때 일어나는 빈혈은 무슨 빈혈이에요? 거대 저가구성 빈혈인 거죠. 거대 저가구성 빈혈. 엽산은 세포 분열의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DNA 합성에도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골수에서는 세포 분열이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이 엽산이 부족했을 때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혈구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분화되지 못하고 핵도 있고 사이즈도 크고 그래서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되게 떨어지는 거대 저가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엽산 부족 시에. 그래서 요거를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잘못된 한 가지를 찾아서 이유를 서술해라. 디귿은 뭐였냐면 엽산은 임신부한테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로 먹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보통 그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400 마이크로그램 식이엽산 당량의 엽산을 섭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면은 추가가 220이 추가가 되죠. 220. 수유부의 경우에도 150 마이크로그램의 추가량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예요. 추가로 먹어야 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임신을 하게 되면 칼슘을 보충해야 돼요. 보충하나요? 칼슘 보충 안 하죠.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칼슘의 요구량은 많아지기는 해요. 칼슘 요구량은 많아져요. 왜냐하면 태아의 성장에 필요하죠. 태아가 여러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태아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임신 기간 동안에 태아한테 전달되는 칼슘의 양이 25g 내지 한 30g의 양이 30g의 칼슘이 태아한테 전달이 된다. 근데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미리 적응을 하죠. 이거 생리적 적응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흡수율을 높여요. 그래서 기존의 칼슘을 기존만큼 섭취를 했을 때 흡수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25g 내지 30g의 칼슘이 태아한테 가는데 요 가는 기간이 거의 임신 막바지 해서 한 6개월간 임신 6개월 이후에 많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초반부에 흡수율을 높여서 많이 몸에다 축적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흡수율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먹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근거가 없어서 이 추가량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는 생리적 적응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에스트로겐이라거나 비타민 D가 훨씬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서 칼슘의 흡수를 더욱 촉진시켜서 필요한 양만큼을 엄마가 보충을 하게 된다. 근데 엄마가 기존에 뭐 칼슘을 많이 안 먹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엄마는 뼈에 칼슘을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서 꺼내서 아기한테 전달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엄마는 이제 임신이 끝나고 출산을 한 다음에 그렇게 소모된 칼슘을 자체적으로 보충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추가로 먹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량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리을이죠. 리을, 추가 없어요. 임신부는 아연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 임신부도 아연의 추가량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에 나와 있죠. 마지막 문제. 임신부의 일일 아연 권장 섭취량을 단위를 포함해서 써라. 근데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플러스 얼마인지를 많이 공부하지, 이거를 다 더해서 얼마인지, 그러니까 성인 여성의 아연 권장 섭취량을 기억하고 추가량을 더해서 기재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연의 경우에는 추가량이 2.5mg이에요. 2.5mg. 그래서 2.5mg per 1이죠. 근데 이 앞에 있는 거 일반적으로 여자들의 권장 섭취량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30세, 지금 나이가 30세, 그러니까 보통 성인 기준에서 8mg이 권장 섭취량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해서 10.5mg per 1, 이 정답인 거죠. 이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셨을까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량은 공부를 하셨을 수 있으나 요걸 알고 계셨을까가 살짝 걱정이 되긴 했는데, 답은 10.5mg per 1, per 1까지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기억은 아까 2배로 해서 320 마이크로그램 식이엽산 당량 하시면 되고요.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고요. 임신 중에 에스트로겐과 혈중 비타민 D 농도 증가로 인해서 식품으로부터 섭취한 칼슘의 흡수율이 증가한다. 그래서 칼슘을 추가로 보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흡수율이 증가하니까 칼슘을 추가로 보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흡수율이 증가되는 것이 에스트로겐이나 비타민 D의 영향을 받는, 농도가 높아진 거 때문에 흡수율이 증가한다까지 써주셔도 되는데, 흡수율이 증가한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생리적 적응 현상이라고 나오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흡수율이나 에스트로겐, 비타민 D, 혈중 농도 이런 거 언급 없이 생리적 적응 현상에 의해서 추가 보충 필요 없다라고 나오는 책도 있기 때문에 생리적 적응 현상이라고 말씀하셔도, 쓰셔도 괜찮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10.5mg per 1이에요. 1이 빠졌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다음은 식이지방의 운반과 대사에 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식사에 포함된 지방은 소화 과정을 거쳐 소장, 상피, 세포로 흡수된 후 아포 단백질과 결합해서 지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소장, 상피,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지단백질을 묻고 있죠. 중성지방을 섭취한 다음에는 리파제, 담즙 등의 도움을 통해 모노글리세리드와 그 다음에 지방산으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죠. 흡수된 다음에 이 안에서 다시 합체가 돼서 중성지방이 만들어지고요. 이 중성지방은 카일로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지단백질에 함유가 돼서 혈액으로 가죠. 근데 혈액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단은 림프관을 거쳐서, 그 다음에 흉관 거쳐서, 그 다음에 대정맥에 함유가 돼요. 대정맥. 그래서 혈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카일로마이크론이고요. 이 지단백질은 혈류로 들어갈 때 어딜 통해서 들어가요? 림프관을 통해서 들어가죠. 림프관.
자, 그 다음에 혈액을 순환하면서 내부의 중성지방을 조직에 공급하고 최종적으로 간으로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간으로 가는데 이 카일로마이크론이 가지고 있는 중성지방은 조직에 공급이 돼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대사 과정을 묻는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순서대로 써라. 카일로마이크론 림프관 쓰시면 되고요. 디귿 과정을 아포 단백질 명칭과 효소를 포함해서 쓸 거. 디귿 과정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중성지방을 조직에다 공급할 때 이때 필요한 거 우리 이 카일로마이크론 혹은 VLDL, 카일로마이크론도 똑같고 VLDL도 똑같고 얘네들은 주로 중성지방을 운반하고 있어요. 근데 카일로마이크론이 갖고 있는 중성지방은 외인성, 섭취한 거죠. 그리고 VLDL이 갖고 있는 것은 간에서 만들어진, 간을 통해 나온 그런 내인성의 중성지방이고요. 중성지방을 가지고 조직을 지나가다 보면은 조직의 모세혈관에 내피세포에 어떤 효소가 하나 있어요. 리포프로테인, 리파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고요. 이 지단백질이 지나갈 때 이 지단백질이 갖고 있는 아포단백질이 이 효소를 활성화시키죠. 이 리포프로테인 리파제를 활성화시키는 아포단백질은 아포C2예요. 아포C2. 얘가 이걸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포함을 해서 답을 서술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마지막 문제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은 이 지단백질이라는 거 소장에서 만들어진 건 카일로마이크론이죠. 지금 보셨던 것처럼 근육, 지방 조직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모세혈관에 있는 리포프로테인 리파제의 작용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중성지방을 조직으로 넘겨주고 잔여물 형태가 되면은 그 다음에 간으로 들어가요. 간으로. 그리고 간에서 내인성 중성지방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VLDL이죠. 똑같이 얘도 근육 지방세포로 가서 거기에 있는 모세혈관 내피세포에 있던 리포프로테인 리파제의 작용을 받아서 가지고 있던 지방을 조직에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생기는 게 LDL이죠. LDL은 주로 뭘 가지고 있어요?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죠. 이 콜레스테롤을 조직 여러 조직에 전달을 하는 역할을 LDL이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간에서 납작한 단백질 덩어리로 나오는 게 HDL이에요. 이 아이는 다니면서 여러 조직에서 그 콜레스테롤을 흡수해가지고 이 콜레스테롤을 최종적으로 간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간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담즙산염을 만들고 이 담즙산을 만들고 이 담즙산이 담즙을 통해서 장으로 배설이 되면서 이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출하는 유일한 기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 담즙이죠. 자, 그래서 이런 지단백질 대사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셨으면 지금 나와 있는 문제에 쉽게 해결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거는 근육이나 지방 조직에 있는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내피세포에 보면은 여기 폴리페프티드 끝에 리포프로테인 리파제가 매달려 있어요. 이 리포프로테인 리파제가 지나가는 카일로마이크론 혹은 VLDL에 있는 아포C2에 의해서 요 놈들이 활성이 되는 거죠. 활성이 된 다음에 이 중심부에 있는 중성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산을 그 조직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일로마이크론 기억은 카일로마이크론, 니은은 림프관, 디귿에는 카일로마이크론의 아포C2 요거 들어가야 되고요. 조직 모세혈관 내피세포에 리포프로테인 리파제 요거 들어가야 되고요. 리포프로테인 리파제 한국말로 하면 지단백 리파제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요거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LPL이 리포프로테인 리파제가 카일로마이크론 내부에 중성지방을 가수분해하여 조직에 지방산을 전달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지단백질은 겉에 인지질로 이렇게 인지질 단일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단백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단백질이 아포단백질이죠. 이 아포단백질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역할은 지단백질의 구조 자체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이 아포단백질의 기능이 또 하나 지금 보셨던 것처럼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포C 같은 거 카일로마이크론이나 VLDL이 가지고 있는 아포C2는 리포프로테인 리파제를 활성화시켰죠. HDL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아포A1이에요.
HDL이 가지고 있는 아포A와는 레시틴, 콜레스테롤, 아실 전이 효소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시키죠. 그래서 이 지단백질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특정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또 하나 얘 작용이 뭐죠? 수용체 결합 부위예요. 결합 부위. 그래서 LDL이 가지고 있는 아포 단백질 중에서 아포 B100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조직에 있는 수용체에 가서 결합을 하는데 기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에 LDL이 다 함몰이 돼서 들어가 가지고는 그 안에서 분해가 돼 가지고 안에 있던 콜레스테롤이 조직에 이용이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용체 결합 부위로서의 작용을 하는 아포 단백질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는 요거였죠. 요거 효소 활성. 그래서 어떤 지단백질이 어떤 요소를 활성화시키는지 카일로마이크론하고 관련 지어서 답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요것도 1점, 1점, 요거는 2점 되겠죠? 1점, 1점, 2점 이렇게 배점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시간에 역량교사와 학생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역량교사가 요거는 문제 보기 전에 요거부터 볼게요. 작성 방법. 계획적 행동 이론을 적용할 때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의 개념, 명칭을 신념을 포함해서 순서대로 써라. 그리고 계획적 행동 이론과 합리적 행동 이론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추가된 구성 요소를 포함해서 써라 라는 문제죠. 그래서 계획적 행동 이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요거는 의도가 있으면 행동이 일어난다 라고 보는 게 계획적 행동 이론이에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두 가지였어요. 여기까지가 합리적 행동 이론인 거죠. 여기까지가 합리적 행동 이론이고, 계획적 행동 이론이 되면서 요 내용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의도가 있으면 행동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세 가지 행동, 의도,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구성 요소 알고 계시면 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내용에 여러분이 대화 내용 보시면 여러분이 환경을 배려하는 식생활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각자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볼까요? 동아리 회장이 이번 캠페인은 음료를 마실 때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A가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알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신념자 관련돼서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 그 다음에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환경 보호를 위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거는 규범적 신념이죠.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그 다음에 매번 텀블러 들고 다니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캠페인을 통해 텀블러를 잊지 않고 들고 다니는 방법을 알려주면 힘들어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는 통제적 신념이고, 그래서 요거 각각 쓰는 문제가 있었어요. 뒤에 가서 설명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 의도가 있으면 행동이 일어날 거야. 의지가 있으면 일어날 거다라고 보는 것이 이 계획적 행동 이론, 합리적 행동 이론인데, 의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 다음에 추가된 것, 합리적 행동 이론에 없다가 계획적 행동 이론에 추가된 것이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었어요. 그래서 구성 내용 보면은 행동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대한 개인적 평가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 행동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에 장점과 단점에 대한 신념이 있고, 이 장점과 단점을 나름 중요도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점에 대한 평가가 더 크게 나오면 그게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죠. 요게 크게 나오면 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관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중요한 사람이 행동 변화에 긍정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부응하고자 하는 정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지, 찬성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훨씬 더
잘 따라가겠죠. 수능 동기까지 해서. 그래서 이게 주관적 규범이에요. 이건 분위기하고 관련된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는 이 두 가지만을 얘기를 했었어요. 요거만 있으면 의도가 생기고 행동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의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행동하고자 하는 의도, 의지만 있는 걸로 행동이 나오지 않더라. 중간에 뭐가 개입이 된다?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불편함,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가 되는 요인, 그 과정에서의 방해 요인, 요거에 대한 인지가 있고 그거를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신념이 있을 때 그때 행동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라는 것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통제적 신념은 행동 수행을 쉽게 혹은 방해하는 요인의 존재 정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에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거, 맨날 챙기는 거 너무 힘들어. 그건 방해하는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이 나한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그거 극복할 수 있겠다, 극복 못하겠다, 요거에 따라 행동이 최종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요게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인에 따라, 요소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본 것이 계획적 행동 이론이죠. 자, 그래서 기억은 아까 뭐였냐면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는 게 환경에 좋아, 장점이죠. 요거는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친구들이 막 가지고 다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규범적 신념. 디귿은 텀블러를 잊지 않고 들고 다니는 방법, 텀블러를 맨날 챙기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건 방해 요인이었어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인지된 행동 통제력을 키워주는 거, 이게 통제적 신념이죠, 이거는. 자, 그래서 계획, 이렇게 세 가지 기억, 니은, 디귿 1.1.1점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합리적 행동 이론과 계획적 행동 이론이 합리적 행동 이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추가된 구성 요소 포함해서 써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1점짜리 문제죠. 1점짜리. 1점, 1점, 1점이니까 1점짜리일 거예요. 그래서 1점짜리니까 계획적 행동 이론은 합리적 행동 이론의 확장 형태예요. 그래서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한 거. 자, 그래서 이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적 신념과 인지된 영향으로 구성된다. 좀 칸이 좀 허전해서 썼습니다만 요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행동 이론에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 추가된 것이 계획적 행동 이론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요거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12번 다음은 유지 정제와 가공에 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유지는 정제와 가공 공정에 따라서 품질 특성이 결정이 된다. 원유의 탈산으로 유지의 발현점이 변화되고 액체 유지에 수소 첨가하는 거 경화유 만드는 거죠. 점성, 굴절률, 요득가 같은 것들이 변하고요. 냉장 보관하는 샐러드유는 정제 과정에서 동유 처리가 된다. 문제, 기억 결과로 나타나는 유지의 발현점 변화를 쓸 것. 발현점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발현점, 열을 가했을 때 표면에서 푸른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포인트가 발현점이죠. 발현점. 가열할 때 표면에서 푸른 연기가 발생하는 온도. 이 푸른 연기의 정체는 아크롤레인이었어요. 이 아크롤레인은 중성지방이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죠.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는데 이 글리세롤이라는 아이가 탈수를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크롤레인이에요. 발암물질이죠. 자, 그래서 요런 아크롤레인이 생기는 발현점이라는 것은 높을수록 좋겠죠. 아무래도 쉽게 생기지 않고 온도가 높아야만 이런 그 아크롤레인이 생성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 더 바람직해요. 발현점은 높을수록 좋은 거. 근데 어떨 때 낮아지나 하면 가열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낮아지고 지방산 함량이 많을수록, 그래서 분해돼서 나온 지방산이 많을수록 발현점은 낮아지고요. 쉽게 생기고, 그 다음에 표면적이 클수록 불순물이 많을수록 발현점은 낮아져요.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하면은 점점 발현점은 낮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기억, 탈산이에요. 탈산.
산을 제거하는 거죠. 이때 산은 뭐예요? 지방산일 거죠. 아무래도 이런 지방산을 제거했다. 지방산이 많으면 발연점은 낮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방산을 제거하면은 발연점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제한 기름이 정제하지 않은 기름보다 훨씬 더 발연점이 높아요. 그래서 발연점은 높아진다. 그리고 니은 액체 유지에 수소 첨가하는 경화유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굴절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써라. 그 변화의 원인을 지방산의 탄소 결합과 연관해서 서술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물리적인 성질, 유지의 물리적인 성질을 제가 암기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탄소 수에 따라 물리적인 성질은 달라지고 불포화도에 따라 이중결합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물성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융점 하나만 외워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융점은 언제 높나요? 탄소수가 길면 길수록, 장쇠일수록 융점 높죠. 이중결합이 많아서 꼬부라진 애들이 많을수록 융점은 낮아요. 그러니까 불포화도가 낮을수록, 포화지방산일수록 실온에서 고체죠. 융점이 높아요. 요거만 기억을 하고 점도라는 건 언제 높아지나요? 점자 들어가는 거 똑같다 그랬어요. 화살표 방향이 같다. 비중은 언제 높아지나요? 비중이라는 건 요거 화살표 뒤집으면 된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굴절율은 언제 높아지냐면 굴절율은 높을 때 높아요. 그냥 다 높을 때 높다. 자, 그래서 지금 굴절율 변화를 쓰라고 했죠. 지방산의 탄소 결합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이중결합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포화도를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불포화. 자, 그래서 경화유일 때는 경화시키기 이전에 그런 식물성 유지의 경우에는 식물성 기름의 경우에는 불포화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얘는 불포화도가 높으니까 굴절율이 어떨까요? 높아요. 얘는 굴절율이 높았다가 자, 경화를 시켜버리면 포화지방산이 많아지죠. 불포화지방산이 포화지방산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굴절율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죠. 감소해요. 그래서 굴절율이 감소한다. 라는 거. 왜냐하면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굴절율은 높은데 경화시켜서 이 불포화도가 낮아지면 굴절율은 낮아지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골자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굴절율을 확인을 하면서 경화유가 얼마나 경화가 됐는지를 확인을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죠. 그래서 수소를 생선기름 어유에다가 수소를 첨가하면서 얼마나 포화도가 높아졌나 얼마나 얘가 많이 경화가 됐는지를 확인을 할 때 이 굴절율을 측정을 해서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불포화도 감소를 알아낸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디귿의 방법을 서술할 것이 빠졌네요. 디귿이 뭐냐면 동유처리죠. 동유처리는 기름을 낮은 온도, 저온에다가 보관을 해요. 저온에다 보관해서 생기는 뿌연 어떤 그런 고화되는 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이 동유처리죠. 그 물질의 정체는 융점이 높은 지방산 내지는 왁스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보관을 하더라도 뿌옇게 고체화되는 것들이 없는 그런 샐러드유를 제조할 때 필수적으로 동유처리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자, 답 정리한 거 보시면, 자, 발연점은 높아져요. 탈산하면 발연점은 상승한다. 굴절률은 분자량이 클수록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데 액체 유지에 수소를 첨가하면 불포화도가 감소하고 포화도가 증가하니까 굴절률은 감소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유지를 저온에서 동유처리죠. 저온에서 이 온도는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안 쓰셔도 될 것 같은 게 책마다 달라요. 어떤 책은 요거 7.2도로 나오는 책도 있죠. 그래서 저온에서 장시간 보통 18시간 얘기하는데 방치해서 생기는 백색 침전물, 즉 융점이 높은 지방산이나 왁스를 제거하는 과정이 동유처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방법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저온에서 방치한다. 요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배점을 발연점 상승 1점, 요거는 요게 2점인 것 같고 요거는 3점, 1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전공 A 기출문제 풀이를 했고요. 전공 B 기출문제 풀이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